부산 해운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그 모욕적인 장면은 단 30초도 되지 않았다. 평범한 노인의 얼굴에 던져진 경멸의 눈빛, 그리고 퍼붓는 모욕적인 말들. 72살 김병철 노인의 낡은 체크무늬 셔츠는 명품으로, 휘감은 남자의 눈에는 쓰레기 조각과 같았다. 그날 저녁 깔끔하게 면도한 병철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30년간 꾹 눌러왔던 분노의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거지 같은 노인네라는 말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그의 오른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특수부대 시절 트리거를 당기기 직전의 본능적 반응이었다. 하지만 병철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30년 전 전우들도 두려워했던 사냥꾼의 눈이었다. 이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한 장면에 불과했다. 부산 해운대의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황금빛 저녁 햇살, 그 속에서 벌어진 짧은 순간의 모욕이 30년의 한을 되살렸다. 72살 김병철 노인은 검은색 면바지에 낡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던 그의 어깨를 누군가가 거칠게 두드렸다. 최태준이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반짝이는 셔츠에 값비싼 시계를 찬 65살의 남자. 그는 병철을 향해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노인네가 올 때가 아니라며 자리를 비키라고 요구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레스토랑 직원들조차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거지 같은 노인네라는 말까지 나왔다. 병철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담담하게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었을 뿐. 그 순간 태준의 어깨 너머로 창밖을 바라보던 병철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30년 전의 기억. 젊은 날의 병철과 태준이 함께 사업 계획을 세우며 웃던 날들. 그리고 배신. 군 복무 중 특수임무로 파견되었던 병철이 돌아왔을 때 회사 자금은 사라지고 아내와 어린 아들은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다.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던 태준,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난 두 사람. 병철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렸다. 누군가는 세월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했지만 병철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했다. 오늘 이 우연한 만남이 운명임을 병철은 직감했다. 테이블을 떠나는 병철의 뒷모습을 향해 태준과 그의 젊은 여자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꽂혔다. 병철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노인의 기억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상처의 기억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병철의 눈에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인생의 공정함을 되찾는 여정이다. 병철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 기대어 섰다. 5월의 저녁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주변에서는 행복한 가족들과 연인들이 오가며 웃음소리를 남겼지만 병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30년 전 들었던 태준의 말들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다. 당시 병철은 예비역 특수부대 출신으로 제대 후 태준과 함께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두 사람은 형제와 같았다.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고 병철의 아내와 5살 아들과 함께하는 미래는 밝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병철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 임무에 단기간 복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가를 위한 중요한 임무였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임무 수행 중 병철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다. 태준에게 연락이 갔지만 그는 회사 자금 문제로 바쁘다며 병원비 지원을 미루었다. 병철이 임무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내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들은 영양실조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계좌는 텅 비어 있었다. 태주는 모든 자금을 빼돌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절망에 빠진 병철은 아내의 치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그 충격으로 아들마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병철은 마지막 희망으로 태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태준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사업은 냉정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얼마 후 병철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다. 모든 것을 잃은 병철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기술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해외에서 온 전화였다. 마지막 임무에서 병철이 구해준 외국 고위 인사였다. 그는 병철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기업에서 일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병철에게 이 제안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렇게 병철은 해외로 떠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호 업무였지만 그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판단력은 곧 인정받았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위기관리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빛을 발했다. 10년이 지난 후 병철은 국제적인 보안 컨설팅 기업의 아시아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또 10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만큼의 부와 인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병철의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다. 세계 각국의 VIP들을 만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태준이 있었다. 부산으로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병철은 마지막 복수를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오랜 세월 태준을 조용히 관찰해왔다. 태준이 초기에는 병철의 돈으로 사업을 번창시켰지만 점차 사업 실패를 거듭하며 빚더미에 앉게 된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태준은 부산 해운대의 레스토랑 체인에 투자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상태였다. 병철은 그 레스토랑 체인을 은밀히 인수했다. 태준이 모르는 사이 그의 운명은 이미 병철의 손에 있었다. 해운대의 바다를 바라보며 병철은 결심했다. 이제 태준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시간이었다. 30년간 준비한 복수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왔다. 레스토랑 밖에 서 있던 병철의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가시처럼 날카로웠다. 그가 뒤돌아보니 태준이 젊은 여자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서고 있었다. 병철은 우연을 가장하여 태준과 마주쳤다. 태준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짜증이, 이어서 의아함이 스쳤다. 생글생글 웃으며 태준의 앞을 막아선 병철은 옛 동창생을 만난 듯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병철을 알아보지 못했다. 병철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태준에게 여전히 불편한 기억이었다. 태준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과거는 잊고 지금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의도적으로 취한 척하며 태준은 병철의 낡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이 미끄러져 나왔다.
태준이 무심코 주워든 그것은 병철의 어린 아들 사진이었다. 태준은 그 사진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병철의 평생 재산이 이 낡은 지갑 속에 다 들어있겠냐는 조롱이었다. 태준의 여자친구들도 함께 웃으며 못생긴 애라고 놀렸다. 병철의 눈에 순간 살기가 어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감정을 다스렸다. 빛바랜 사진을 소중히 지갑에 넣으며 병철은 태준에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다고 말했다. 태준은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태준은 점점 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수십억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다고 자랑했다. 병철에게는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지만 대답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태준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해운대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 체인의 대주주였다. 이 체인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냉정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이라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철이 결혼은 했냐고 묻자 태준은 3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대답했다. 모두 돈을 노리는 여자들이었다며 지금은 젊은 여자들과 자유롭게 지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여성을 향한 경멸이 묻어났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태준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다. 병철의 평범한 옷차림을 비웃으며 자신의 명품 시계 가격이 병철의 몇 달치 생활비보다 비싸다고 자랑했다. 그리고는 가난한 친구로서 한번 도와주겠다며 레스토랑 주방에서 설거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병철의 팔을 친근하게 두드리는 태준의 손길에 병철의 셔츠 소매가 살짝 거쳤다. 그 순간 태준의 눈이 병철의 팔에 있는 특수부대 문신에 멈췄다.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병철은 그것을 눈치채고 일부러 소매를 걷어올리며 그 문신을 드러냈다. 그것은 특수부대 대원들만이 갖는 특별한 표식이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서야 그는 병철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병철을 다시 자세히 바라보던 태준은 3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태준에게 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지배인이 달려와 병철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사장님께서 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VIP룸이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다. 태준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병철은 태준에게 함께 가자고 손짓했다. 태준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쪽의 비밀 VIP룸으로 향했다. 비밀 VIP룸은 레스토랑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과 함께 고급스러운 앤티크 가구들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벽면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태준이 그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든 사진 속에는 병철이 있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 유명 기업인들, 할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지배인은 최고급 샴페인을 따르며 병철에게 아시아 순방은 어떠셨냐고 물었다. 병철은 싱가포르와 홍콩 지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쿄 신규 지점도 개업 준비가 순조롭다고 대답했다.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태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지배인이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병철은 느긋하게 샴페인을 마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가 바라보는 해운대의 야경은
마치 30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이곳을 떠나던 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병철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특수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회사 자금이 모두 사라졌고 아내와 아들이 병원비 없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태준이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 충격으로 아들마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놓았다. 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오래된 일을 왜 지금 꺼내냐며 당시에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병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그것도 병철의 특수부대 인맥을 이용해 얻은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병철은 3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태준에게 걸었던 전화를 이야기했다. 아들이 위급한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애원했지만 태준이 했던 말은 사업은 냉정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 후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병철은 모든 것을 잃었다. 태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과거의 일은 잊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며 병철의 성공이 부럽다고 아첨했다. 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살을 시도하려던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그를 살렸다는 것. 마지막 특수임무에서 병철이 구해준 외국 고위 인사였고 그는 병철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호 업무였지만 병철의 능력은 곧 인정받아 경영 분야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제 병철은 아시아 최대의 보안 컨설팅 기업과 호텔,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한 재벌이었다. 그가 가장 최근에 인수한 것이 바로 태준이 투자한 이 레스토랑 체인이었다. 태준은 자신이 대주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병철의 회사가 은밀히 지분을 매입해 왔던 것이다. 태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병철이 건넨 태블릿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사업이 이미 위험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마지막 승부수로 투자한 이 레스토랑 체인마저 이미 병철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태준은 절망했다. 태준은 자신이 최근 연속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을 병철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병철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30년간 태준의 모든 행보를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태준이 처음 병철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지만 점차 사업 수완을 잃고 도박과 사치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을 모두 지켜봐 왔다는 것이다. 태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레스토랑 체인도 사실은 병철이 태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설계한 덫이었다. 태준이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도 초기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조작한 것도 모두 병철의 계획이었다. 이제 태준은 막대한 빚을 진 상태에서 마지막 재산마저 잃게 된 것이다. 병철의 차분한 목소리가 VIP룸에 울려 퍼졌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이 생생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순간이 다가왔다. VIP룸의 창문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밤바다 위로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마치 30년 전 병철이 모든 것을 잃고 이곳을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그 풍경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태준은 방금 자신의 모든 사업이 파산 직전이며 마지막 희망이었던 레스토랑 체인마저 이미 병철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철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태준에게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아시아 최대 보안 컨설팅 기업 세이프가드 인터내셔널의 회장이자
전 세계의 호텔과 리조트,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한 거대 기업의 소유주였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기업인들의 경호를 담당하는 그의 회사는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 태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모든 사진 속에서 병철은 세계 유명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병철은 태블릿을 건네며 자신의 기업 속의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포브스지 선정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기업인 50인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태준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병철의 정보력이었다. 태준이 연이은 사업 실패로 최근 50억 이상의 빚을 졌다는 것, 3번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도박빚까지 있다는 사실을 병철은 모두 알고 있었다. 심지어 태준이 불법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까지. 태준은 공포에 질려 병철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랜 친구로서 이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병철의 대답은 냉정했다. 사업은 냉정해야 한다는 태준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병철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병철의 아들 영정 사진이 들어 있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30년간 병철은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사진 속 5살 소년의 순진한 미소는 병철의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다. 태준에게 그 사진을 내밀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죽음의 냄새가 방 안에 서서히 퍼지는 듯했다. 병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30년간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며 복수를 계획했다는 이야기에 태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특수부대 출신인 병철이 단 일주일이면 태준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복수를 원했다. 태준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모든 것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폭탄과도 같은 폭로가 이어졌다. 태준의 첫 번째 이혼은 우연이 아니었다. 병철이 태준의 아내에게 불륜 증거를 제공했던 것이다. 두 번째 사업 실패 역시 병철의 회사가 은밀히 경쟁사를 지원한 결과였다. 태준의 모든 불행은 사실 병철이 설계한 복수의 과정이었다. 30년간 태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서서히 그의 인생을 파괴해 온 것이다. 태준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다. 그는 병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목이 쉬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애원했다. 과거의 배신을 후회한다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빌었다. 하지만 병철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30년간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태준의 절박한 애원에 병철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들이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간호사가 전해준 마지막 말은 아빠였다는 것. 그 한마디가 병철의 가슴에 영원히 박힌 칼이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고 병철은 그 자리에 있어주지 못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태준이 있었다. VIP룸의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태준의 채권자였고 다른 한 명은 경찰이었다. 병철은 태준의 불법 대출과 탈세 증거를 모두 확보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태준은 이제 파산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태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발작적으로 웃다가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병철은 승리자의 여유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3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태준의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가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복수는 그의 아들을 돌려놓지 못했고 아내의 웃음소리도 되찾아주지 못했다. 태준이 경찰과 채권자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병철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태준은 계속해서 돌아보며 병철에게 애원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때 오만하게 웃던 그 얼굴에 이제는 오직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병철은 창가에 서서 태준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승리의 쾌감 대신 이상한 공허함만이 그를 채웠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아들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다. 한 달 후 병철은 구치소를 찾았다. 면회실에 들어선 태준은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명품 옷과 시계는 사라지고 초라한 수의 차림의 수척한 모습이었다. 병철이 나타나자 태준의 눈에는 기대와 공포가 교차했다. 병철은 태준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그것은 태준의 모든 빚을 병철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의 계약서였다. 그 조건은 단 하나, 태준이 앞으로 20년간 병철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위직이 아니었다. 병철이 설립한 제2의 기회재단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것이었다. 태준의 눈에 절망과 안도가 교차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형사 처벌을 피하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병철은 태준에게 마지막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병철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태준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진정한 목적은 태준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 태준은 재단에서 일하며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태준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실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자기 연민이 아닌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병철의 복수는 태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더 큰 고통, 더 오랜 속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었다. 감옥을 나서는 병철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30년간 그의 영혼을 짓눌러온 복수의 짐이 마침내 내려진 것 같았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병철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이제 그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병철의 진정한 계획은 이제부터였다. 태준이 감옥에서 나온 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청소부 일이 아니었다. 병철은 태준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태준의 영혼을 진정으로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다. 병철의 차가 해운대 해변을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도는 30년 전과 변함없이 해변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병철의 마음속 파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2년 후 부산 해운대의 한 작은 국밥집. 새벽 5시부터 문을 여는 이 식당은 특별했다. 하늘인의 국밥이라는 이름의 이 가게는 모든 수익금을 아동 의료비 지원에 기부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가게 안쪽 벽에는 한 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병철의 아들 하늘이었다. 매일 아침 태준은 이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태준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다. 국밥을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까다로운 주방일부터 바닥 청소까지 그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병철은 가끔 이 국밥집을 찾았다.
그는 이제 대부분의 사업을 정리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설립한 하늘이 재단을 통해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특히 특수부대 출신들의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그의 특별한 관심사였다. 이날도 병철은 국밥집을 찾아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태준이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놓으며 공손히 인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증오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받아들임만이 남아 있었다. 태준은 병철에게 어제 만난 환자 가족 이야기를 했다. 백혈병에 걸린 6살 아이의 어머니가 치료비가 없어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늘이 재단의 지원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났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찾은 듯했다. 병철은 묵묵히 국밥을 먹으며 태준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복수를 계획하던 30년 동안 병철은 태준의 파멸만을 바라왔다. 하지만 정작 태준이 무릎을 꿇은 그 순간 병철은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상처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국밥집 안에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 단골 손님들은 태준을 태준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전직 재벌 사업가가 국밥집 주방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태준 역시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다. 식사를 마친 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하늘이 재단이 지원한 1000번째 아이의 수술이 있는 날이었다. 병철은 태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태준이지만 병철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수락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병철은 태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제 태준의 속죄 기간 중 2년이 지났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했다. 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더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병철의 대답은 의외였다. 하늘이 재단의 운영을 태준에게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태준의 경영 능력과 인맥을 재단 운영에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 물론 병철의 엄격한 감독하에 진행될 것이다. 태준의 눈에 놀라움과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진정한 리뎀프션의 기회였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수술을 앞둔 아이와 그 가족을 만났다. 6살 소녀는 병철의 아들 하늘이와 참 닮아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 하늘이 재단의 지원에 끊임없이 감사의 말을 전했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돌려줄 수 있는지 온전히 이해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병철과 태준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30년의 항과 복수가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승화된 순간이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병철은 태준에게 말했다.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라고.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30년간의 어둠이 마침내 빛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두 남자의 뒷모습에 마치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하늘이의 웃음소리였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가진 놀라운 치유와 용서, 그리고 리뎀프션의 이야기였다. 병철이 30년간 준비한 복수는 결국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었고 태준에게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이 나는 기회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의 깊은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아낸 것이다.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다. 마치 하늘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30년의 한이 마침내 사랑으로 피어나는 순간 병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상처마저 아물어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